게임 속에서 극존칭이 신가 제너럴 충무공 이순신 울트라 팀장 전용균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순신 장군님 본인 등판하십니다. 자, 미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명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충무공 이순신. 대한민국 해군의 염원, 대한해군의 꿈을 실제로 이뤄낸 결과물이기도 하죠. 자, 2단계 한국형 구축함 사업, 그러니까 KDX2를 통해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총 6척이 취역한 4,400톤급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성능 개량 사업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03년부터 2008년까지요. 충무공 이순신함, 문무대항함, 대조영함, 왕건함, 강감창함, 최영함까지 총 6척이 취역을 했는데요. 전략자산으로 볼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을 제외하면 우리 해군에서 전투력이 가장 우수한 주력 함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우선 지난 1월 15일 경북구미의 한화 시스템에서 충무공 이순신급 성능 개량 전투 체계 개발 사업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급의 성능 개량은 2033년까지 총 사업비 6,73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충무공 이순신급은 저희 본게임에서 다뤘습니다만 지난 2월에 창설된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의 핵심 전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총 6척인데 모두 거의 일당백급의 그런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죠. 네, 일단 충무공 이순신급이 최초 기록을 몇 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우리 해군 최초로 그 레이더 반사 면적, 그리고 적외선 신호, 방사, 소음 등을 감소시키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마크 45 5인치 함포에는 스텔스 덮개를, 그리고 주요 구조물에는 전파 흡수제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만재 배수량 5,500톤급의 함정이지만 실제 RCS가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은 만재 배수량 1,220톤의 포항급 초기함 정도 크기로만 보입니다. 5분의 1 이렇게 작게 보이네요. 아주 작은 배로 보이네요. 완전 오인하겠는데요, 적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보이긴 하지만 오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세계 최초로 다층 방공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우리 해군은 2004년에 충무공 이순신함을 시작으로 SM-2MR 블록 3A, B 모델을 도입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함 미사일에 대한 요격을 이제 10km 이상의 장거리에서는 SM-2로 하고 10에서 5km 내에서는 림 116램, 그리고 마크 45 5인치 함포하고 SG-30 골키퍼 CIWS는 최종 요격을 담당을 하는 거죠. 이 정도 방어선을 구축하면은 웬만한 미사일은 함정에 오기 전에 이미 폭발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단계 한국형 구축함 사업 KDX1 광개토 대왕급보다 1,200톤급 정도 무게를 더 늘렸고, 크기 역시 길이 150m, 그리고 폭이 17.4m, 높이 38.5m로 더 커졌습니다, 배가. 충무공 이순신급의 최대 시속은 30노트, 그러니까 5km 정도 되는데 시속. 한 번 출항해서 항해할 수 있는 거리가 5,500마일, 1,200km죠. 광개토 대왕함의 경우는 4,500마일, 8,300km니까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런 대공 방어 능력하고 원해 작전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조국 해양수호뿐만 아니고 2009년부터 시작된 청해부대 파견은 물론이고 림팩, 환태평양 연합군사훈련, 그리고 여기 이제 사관생도들을 위한 순항훈련, 이런 데도 지금 한마디로 해외 훈련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대한해군의 신호탄을 제대로 쏘올린 충무공 이순신급 우리 함정. 그럼 어떤 성능 개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청해부대의 주력함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해외 파병을 거의 모든 배가 다
투입이 된 거고요. 그만큼 이제 혹사가 굉장히 심각하게 됐다라는 게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2003년부터 취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일본 함 선령이 무려 22년이 넘었습니다. 뭔가 손을 댈 때가 되긴 됐네요. 그렇죠. 마지막 함도 선령이 17년에 이르니까 당연히 이제 성능 개량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성능 개량의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 체계를 교체하고요. 네. 예인 선배열 음탐기, 그러니까 이제 타스, 유도탄 조사기를 교체하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건데요. 자, 먼저 전투 체계 교체부터 살펴보면요. 전투 체계는 레이더 등 그 함에 탑재된 센서로 수집한 적 정보를 기반으로 각 무장 체계에 임무를 할당해서 교전을 수행하게 하는 일종의 군함의 두뇌의 역할을 합니다. 2013년이 넘어가면서 충북 이순신급에 장착된 그 영국 BAE 시스템의 KDCOM 전투지휘 체계가 노후화돼서 셧다운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시스템이 셧다운 된다고요? 아니 그럼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셧다운 되다니요? 무슨 조명이 셧다운도 아니고.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꽤 이전 것들을 기반을 하다 보니까 과부하 걸려가지고 결국 이제 못 감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 거고요. 2013년에는 5.3일당 1회에서 2018년에는 1.4일당 1회. 2020년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0.8일에 한 번꼴로. 그럼 하루에 2번 셧다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전투체가 이제 셧다운되고 다시 복구되는 데는 이제 보통 한 10분에서 최대 30분까지도 걸려요. 해군은 그 셧다운을 예방하고자 이제 작전 상황 고려해서 심야 시간대 혹은 작전의 영향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전투 체계를 리셋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 뭐 당연히 정상적 운영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집에다 쓰는 PC도 0.8일 만에 한 번씩 셧다운이 되면 이거 진짜 갖다 버리든가 뭐 AS 이거 심하게 해야 되는 건데 무려 무슨 뭐 10분에서 30분 리셋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이러면 아니 진짜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이거 게임하다가 컴퓨터 다운되는 이거 진짜 만약에 게임하는데 만약에 서버 오류로 막 이런 거를 서버 무슨 그러면 이제 난리 나죠. 그 게임 회사 난리 납니다. 진짜 몇 명 심할때 써야죠. 이건 무슨. 그래서 KDCOM 전투 지휘 체계가 다운이 되면 사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 림 116 램이나 30mm 골키퍼 CIWS는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SM-2 함대공 미사일 운영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는 막아도 먼 거는 못 막는다라는 상황이 되는. 앞서 우리의 자랑 중에 다층 방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층 깎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층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공 능력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뭐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교체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교체가 이제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국산 신형 전투 체계로. 오히려 좋아. 다행히 그 충무공 이순신급에 앞서서 지난 2021년에 이 동일한 그 KDCOM을 운영하는 광개토 대왕급의 전투 지휘 체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생산 중인 베이스라인 2.31이라는 시스템이 적용이 된 거죠. 최신 CPU를 일단 사용을 합니다. 컴퓨터. 기존 KDCOM하고 비교했을 때 정보 처리 속도가 100배 이상 향상이 됐다. 그래서 이제 표적 관리 능력도 3배 이상 또 개선이 됐고 뿐만 아니고 국산화가 되다 보니까 정비 시간 단축되고 운영 유지 비용도 절감이 되게 됐죠. 이 베이스라인 2.31이 당연히 충무공 이순신급에도 이제 이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거리가 늘어났을 뿐이지 모두 동일한 이 네덜란드 시그널사의 STIR 계열 조사기 및 유도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투 체계는 뭐 오래 썼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대책이 있고 이미 준비되어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인 선배열 음탐기 이거 뭐 잠수함한테 쓰는 거 같은데 이거 이제 어떻게 교체된다는 겁니까? 교체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예인 선배열 음탐기라는 게 예인 케이블을 이용해서 한미 방향으로 음향 센서를 소나를 늘어뜨려서 자함의 소음에 영향이 받지 않는 상태에서 수중의 음향을 탐지를 하는 거예요. 내배의 소리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왜냐면 여기 프로펠러가 나니까 바로 여기서 만약에 탐지하려고 그러면 탐지가 잘 안 되겠죠. 심각한 노이즈네요. 그러니까 쫙 뒤로 최대한 늘려서 이제 소음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서 탐지를 하는 거고요. 충무공 이순신급에서 운용하던 거는요, SQR-220K 흥룡입니다. 이게 이제 1999년에 개발이 완료된 최초의 국산형 모델인데요. 긴 튜브 안에 잠수함 음파를 탐지하는 각종 센서를 집어넣은
선배열, 그러니까 어레이 소나를 보호하는 폴리우레탄 피복이 약해서 음향 센서의 그 손상이 심각했어요. 그럼 안 되죠. 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앞서 그 광개토 대왕급 개량 사업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SQR 250K라고 하는 한국형 MFTA 멀티펑션 토우드 어레이 예인 선배열 소나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충무공 이순신급 역시 이 한국형 MFTA 예인 선배열 소나가 지금 있는 것 성능 이상급으로 교체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규로 개발된 그 한국형 MFTA 예인 선배열 소나는 케이블 길이가 1.8km, 그 다음에 총 중량이 2.2톤, 자망 반경은 750m이고요. 최대 탐지 거리가 50에서 1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물 등 이제 물체에 잘 휘감기지 않는 코팅 재료를 사용을 했고요. 백타이드 오픈 기술을 적용해서 음파의 그 좌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220K 흥룡하고 비교를 하면은 탐지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과 동시에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 기반 전, 대잠전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중 환경이 복잡한 서해에서 수중 표적을 탐지 추적해야 하는 광개토 대왕급 충무공 이순신급의 임무 맞춤형 성능 개량인 거죠. 예. 충무공 이순신급 이 함정이 서북도서 북방에 초계 작전을 수행을 매우 중요하고 또 위험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거 잠수함 잘 잡아야 되는데 대잠 능력 좀 설명해 주시죠. 충무공 이순신급에는 설계 변경 및 창정비를 통해서 2017년까지 이미 6척 모두에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라고 하죠. 네. 이 24셀씩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KVLS에서 홍상어 장거리 대잠 어뢰가 이제 발사가 되는 거죠. 탑재가 되고, 이 홍상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뭐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청상어 경어뢰 기반의 로켓 탑재형 대잠수함 타격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뢰는 보통 이제 물속에서 발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속에서 발사가 되는 건데, 이 홍상어는 로켓이 붙어 있으니까 이 수직 발사기에서 발사가 되는 것이고, 공중으로 날아가서 20km 이상 미사일처럼 날아간 다음에 적 잠수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역 상공에서 청상어가 분리돼서 이렇게 낙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떨어질 때는 또 고속으로 떨어지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낙하산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청상어가 바닷속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스크류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음향 탐지기를 가동해서 적 잠수함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공격을 하고, 파괴력은 1.5m 두께의 철판을 뚫을 수 있으니 웬만한 잠수함은 좀 이겨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KG-12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멍텅구리 폭탄을 스마트 폭탄으로 뭔가 애드온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것도 그냥 바닷속으로 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걸 하늘에다 쏴가지고 바로 뭐 위에서 떨어뜨린다. 이 개념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기존 청상어보다 4배나 멀리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네, 로켓이 붙어 있으니까요. 하늘로 한 번에 날아가니까. 네. 물속에서 발사돼서 적잠수함을 공격하는 일반적인 어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음이 많이 또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다가 적 잠수함에 발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면 뭐 적이 어뢰를 속이는 대책을 쓰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는 기회가 생기기 쉬운데, 이 홍상어 같은 이런 체계는 적 잠수함 근처까지 가서, 또 멀리 있는 잠수함 근처까지 빨리 가서 툭 떨어져서 물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적 잠수함이 이걸 탐지를 하고 뭐 어뢰 소음이 난다고 해도 이미 늦은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비할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타격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고, 또 이와는 별개로 충무공 이순신급은 잠수함 킬러로 알려진 그 2대 슈퍼링스 해상 작전 헬기 혹은 MH-60급 헬기를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양 해군을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평선 전술 개념을 받아들여서 헬기 운용 능력을 향상을 시키는 거고요. 경납고 같은 경우도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하고 비교해서 선체 폭은 3m가량 넓어졌고, 하푼 강제 착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악천 후에도 헬기를 안전하게 강제로 이제 착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뭐 전투 체계 부분 살펴봤고요. 또 두 번째가 유도탄 조사기 교체.
네. 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 유도탄 조사기라는 게 뭐냐면 이제 미사일을 쏘면은 이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 어디로 날아가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장치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격 통제를 위한 레이더라고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충무공 이순신급에서 SM-2 함대공 미사일을 표적까지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M-2 운용하려면 이게 핵심 장치 중에 핵심 장치인데, 자, 문제는요. 2022년 7월에 문무대왕함이 그 미국 주도의 그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림팩, 환태평양 연합군사훈련 여기에 이제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SM-2 한 발을 발사했는데 표적 명령이 실패합니다. 예. 당시 그 해군이 이제 이거 조사해보고 결과를 내린 게, 야, 이거 유도탄 조사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SM-2를 발사하자마자 미사일이 표적을 찾지를 못하고 그냥 자폭기능으로 공중에서 폭발한 겁니다. 이 유도탄 조사기 해군이 2004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도입을 한 기종인데, 해군 보고서를 보면은 1년 기준으로 충무공 이순신급은 한 4.6회꼴로 고장이 났다라고 해요. 유도탄 조사기를 운용하기 위해서 이거 예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예열 시간도 보통 이 해군이 세운 기준 대비해서 1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열 시간이 기준보다 과할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SM-2 자체를 사격이 불가능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진짜 급할 때 아닙니까? SM-2가 필요할 때는 그쵸, 뭐 상대편에 그쵸. 뭐가 날아오고 있으니까. 근데 뭐 하고 있죠? 워밍업 중인데요? 이렇게 몸 풀고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운동할 때. 그럼 미국에 도입했다고 하셨죠? 예. 뭐 지금까지 쓰는 조사기. AS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유도탄 조사기를 만들어서 납품한 이 미국 업체가 2018년에 제품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부품 조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단종이면 우리 뭐 그렇죠. 보통 뭐 PC나 어떤 뭐 이런 거에서도 중고품 사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부품 있을 때도 정비에만 1년 가까이 걸렸는데, 자, 이게 완전히 단종됐다. 그러면은 결국 방법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죠, 우리도. 그렇죠. 바꿔야죠. 단종이 앞으로 계속 써야 되는데 그리고 꼭 필요한 장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2022년 12월 28일 제14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기존 사업 범위에 유도탄 조사기 교체를 추가해서 이 사업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 단종된 유도탄 조사기는 국외에 신형 장비를 교체해서 동시표적 처리 능력을 기존보다 4배가량 키울 계획입니다. 필요하면 외국 장비라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봐, 이럴수록 진짜 국산화 이거 진짜 우리 기술 이게 진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정확한 지적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국산화가 되면은 이제 이 무기의 수명 주기를 우리가 전부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 부품의 공급을 무기 플랫폼의 수명 주기에 맞춰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이제 무기체계 국산화의 장점이고, 즉 정부 명령으로 혹은 뭐 자금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교환 부품을 생산, 관리할 수 있는 거, 이거 국산화가 돼야지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앞서 SM-2 우리 그 시험 발사 저기서 뭐 림픽인가에서 했는데 안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사기의 문제, 아니 이 SM-2 자체의 문제는 없을까요? 이게 불명중, 요격 실패, 이거는 꽤 이거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예, 사실은 뭐 지금 많은 문제가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데,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그리고 세종대왕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지금 수십 발씩 실려 있는 우리 해군의 주력 대공 무기 체계입니다. 일단 뭐 스펙을 보면 2단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이 탑재가 돼 있고, 길이는 4.7m, 무게는 700kg, 사거리는 최대 167km 수준, 비행 속도는 마하 3.5. 가격은 한 발당 18억 원 정도 싸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래서 잘 동작을 하면 좋은데, 발사 막 예열 문제도 나오고 별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만 발사된 다음에 잘 맞아야 되잖아요. 핵심이죠. 그게 쐈는데 안 맞으면 그게 뭐. 근데 이게 2004년부터 2022년까지 훈련 목적으로 발사된 SM-2가 36발입니다. 그중에 11발이 요격에 실패를 했어요. 와, 이게 조사기도 문제가 있고 미사일 자체도 이게 분명 결함이 이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실패한 11발 가운데 6발이 바로 미사일 결함이 원인이었다는 걸로 밝혀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 정부가 좀 미국 측에 사실은 그 보상을, 그 하자 구상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을 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SM2가 뭐 미국에서도 실제로 발사 훈련 중에 뭐 불발, 불명중 등 사례가 계속 보고되는 모델이다 보니 믿고 맡길 수 없는 그런 무기 체계라는 그 걱정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다고 하면 이거 제대로 한번 뭔가 수술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산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것도 국산화. 조사기도 좀 아쉽고 SM2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SM2를 대체한 이제 국산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소요는 사실은 이제 진즉 제기가 됐고요. 방위사업청이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죠. 2024년 3월 14일 LIG 넥스원과 3,306억 원 규모의 함대공 유도탄 2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호위함에 탑재돼서 대함 미사일이나 전투기 공격을 저지하는 해군 함대공 미사일 개발이 이미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어가는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2030년까지 함대공 유도탄 2 개발이 성공하면 SM2를 대체할 국산 무기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우리 해공이라고 하는 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하우가 있으니까 솔직히 완전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요. 조금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요. 이제 함대공 미사일 분야에서는 우리 저 국내 유도 무기가 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상황이에요. 1990년대 그 광개토 대왕급을 이제 실전 배치하면서 여기에 장착하는 대표 함대공 미사일이 시스페로를 도입을 했어요. 뭐 보면 오랜 기간 미국산 무기 체계에 의존을 해온 거죠. 이제 그러던 중에 2011년부터 1,617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만든 해궁이 등장을 합니다. 낮아진 거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우리 해군 함정의 안전도 책임지는 역할을 해왔고요. 마하 2 정도의 속도로 비행을 하고 최대 사거리는 한 2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발당 가격은 한 10억 원 정도 하고요. 이 해궁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 이중 탐색기입니다. 무선 주파수, 그러니까 RF, 그다음에 연령상 IIR 탐색기를 운용을 해서 적 대함 미사일을 포착을 하고 추적을 해서 이 격추하는 이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적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하는 기술과 더불어서 이제 적이 쏜 대함 미사일의 탄두부를 근거리에서 정확히 식별해서 직접 타격하는 기술, 소위 이제 이게 히트킬 이런 기술도 적용이 됐고요. 국산화율도 8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괜찮은 성능을 가졌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이제 경쟁 기종을 생각을 하면 아직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MBDA 여기가 만든 VL 미카 이거는 이제 유효 사거리가 25km, 속도가 마하 3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마하 3에 해당하고요. 해군보다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바락 8 이것도 유효 사거리가 70km에 달해요. 한참 멀리 가네 이거는. 그러니까 사거리가 늘어나고 속도도 빨라지는 게 또 최근에 대함 미사일의 추세란 말이죠. 이거 생각하면은 야, 해군 이거 조금 사거리도 부족하고 속도도 좀 부족하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양새인 거고요. VL미카는 게다가 또 성능이 또 더 향상될 예정입니다. 최대 사거리를 40km까지 연장을 하고 탐색기를 최신형으로 고체를 한 VL미카 NG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 미사일이 2026년부터 생산이 될 예정이에요. 사거리가 늘어나고 뭐 더 빨리 날아가고 이게 뭐 세계적 트렌드면 우리 해군도 그렇게 똑같이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제 해군의 사거리와 비행 속도를 높여서 요격 능력을 강화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던 함대공 유도탄 2 체계 개발 사업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함대공 미사일 기술을 한층 높이고 해외 시장에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제시를 하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해 봅니다. 함대공 유도탄 2 체계 개발 사업 믿습니다. 자, 오늘 본 게임에서는 세계 해군사의 전설로 통하는 해군 제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물려받아 우리 해군의 만능 살림꾼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급의 개량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최초의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 이거 저거 광화문에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디 있는 거지? 본방 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 야사 보시죠.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 당시 붕괴된 조선 수군을 재건하고 일본 수군과의 해전에서 연전연승하며 위기의 나라를 구해내신 이순신 장군은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뿌리와도 같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임진왜란으로부터 대략 360년이 지난 6.25 전쟁 당시에도 이순신 장군은 우리 군과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1950년 11월 11일) 우리 군은 서울을 수복한 후 명동에서 해군 창설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기념식의 분위기는 썩 좋지 못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는 아직 6.25 전쟁이 한창 중인지라 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고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하루빨리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로 행사가 진행되던 중 해군 진해 통제부 김성삼 사령관이 한 가지 의견을 냅니다. 군의 사기 진작과 국난 극복의 염원을 담아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건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가 등잔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웠던 임진왜란 당시 외적을 물리치고 전쟁을 종결시킨 영웅이니 동상의 주인공으로 제격이었죠. 동상이 세워질 장소는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펼친 곳이자 해군의 사령부가 있는 진해로 낙점했죠. 동상 건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나 싶었으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 중인지라 넉넉치 않았던 주머니 사정이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시민들과 장병들이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사정에도 동상 건립을 위해 십시일반 손을 보탰습니다. 동상 건립에 써달라며 집에 있는 각종 쇠붙이를 내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제사에 쓰이는 놋그릇까지 기꺼이 내놓았죠. 그 결과 1950년 당시 돈으로 무려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모이게 됩니다. 해군은 모든 국민의 염원이 모여 성사될 수 있었던 일인 만큼 조각 전문가를 초빙해 대형 동상 모형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1951년 4월 19일 모형과 함께 높이 4.82m, 너비 1.4m의 동상 크기를 상정한 도안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것보다 큰 동상도 많겠지만 당시 국내에는 이만한 크기의 동상은 전무했습니다. 때문에 이 정도 크기의 동상을 제작할 수 있는 민간 업체도 없었죠. 하지만 국내 딱 한 곳, 가능한 곳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주물 기술을 보유했던 진해 해군 정비창이었습니다. 1951년 11월 말 해군은 도안을 토대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제작을 시작합니다. 무려 3,000명의 인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입되었고 제작하다 보니 자금도 부족해 약 1,500만 원을 추가로 들여야 했죠.
드디어 1952년 3월 28일 높이 4.82m, 너비 1.4m, 무게 3톤의 충무공 이순신 동상이 완성됩니다. 국민 누구 할 것 없이 모두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였죠. 이후 1952년 4월 13일 충무공 이순신 동상이 세워짐과 함께 개막식이 열립니다. 개막식이 열린 1952년은 이순신 장군이 활약한 임진왜란이 발생한 지 360년째인 해라는데요. 우리의 바다를 우리의 힘으로 지키자는 취지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진해의 충무공 이순신 동상은 당시로선 국내 최대 규모였고 서울 광화문의 충무공 동상보다 16년이나 빨리 제작된 최초의 이순신 동상인데요. 해군 조함창에서 근무하며 동상의 제작을 주도한 제작자는 개막식 이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충무공 이순신 동상이 진해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6.25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순신 장군님께 국민의 염원이 닿았는지 약 1년 후인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SM2를 대체할 정말 꼭 필요한 함대공 유도탄 2 뭐 이 사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닥이 좀 잡혔습니까? 네, 방위사업청하고 LIG 넥스원이 국산화율을 90% 이상으로 설정을 했고 정밀 유도와 탐색 기능에 이제 첨단 기술을 적용한다는 그런 방침이 잡혀 있고요. 원천 기술은 항공기 요격용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LSAM의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함대공 유도탄 2의 형상인데요. 미사일 후미에 이렇게 까만 부분이 이제 부스터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된 직후에 충분한 고도를 일단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작은 선의 반경으로도 표적이 있는 방향으로 급선회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체에는 조종 날개와 추진기관, 탐색기 등이 장착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해면에 가까이 접근을 해서 저고도로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이나 항공기 이런 것들을 아군 함정이 탐지하면 표적을 찾아내서 요격을 하는 시스템이죠. 예. 우리가 해공이나 함대공 유도탄 2의 개발 경험이 축적이 되면 향후에는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처럼 예.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산 함정을 도입하려는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공하고 함대공 유도탄 2를 또 패키지로 묶어서 제한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제식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애칭은 샤프로. 네, 이거는, 이건 진짜 샤프랑 딱 어울립니다. 네. 애칭으로. 예. 자, 간절히, 성공스럽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충무공 이순신급은 그동안 청해부대와 같은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에 적극 투입해 왔는데요. 이거는 진짜 국가의 생존, 이 국민의 생존과 이거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임무죠. 그렇습니다. 이제 청해부대가 보면은요, 2009년 3월 3일에 창설이 됐고요. 우리 국군 역사상 최초로 전투함을 파병한 부대입니다. 네. 주 임무는 세계적 그 해상교통 요충지인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한국 무역 선박의 안전 운항 및 그 유사시 재외국민 보호 작전을 지원하는 그 임무에 투입이 된 거예요. 소말리아의 아덴만은요, 우리나라 해상 물류의 30%가 지나가고 특히 이제 수에즈 운하를 가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상 교통로죠. 이 길목을 해적들이 딱 막고 그간 계속 이제 괴롭혔던 겁니다.
이래서 이제 청해부대가 투입이 되는데 이 청해부대는 이 4,400톤급 이상의 구축함 한 척에 자, 슈퍼링스 해상 작전 헬기 한 대 혹은 두 대까지 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속 단정 3척 이내 이렇게 탑재를 하고요. 병력은 320명 규모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그 부대가 우리의 뇌리에 기억에 남는 큰 일을 하죠. 바로 아덴만 여명작전인데 이 아덴만 여명작전이 올해로 14주년이 됐어요. 이제 날짜는 지났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1월 21일에 해군 작전사령부가 있는 부산 작전기지에서 이제 기념행사가 열리기도 했고요. 당시 피랍 선박이었던 3호 주얼리호에 석혜균 선장님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자, 우리 무역 선박과 제외 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번 성능 기량을 통해 충무공 이순신급 이제 황골 탈퇴 그렇게 변신해야죠. 사실은 좀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게 특히 우리 청해부대 관련해서 이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을 상대로 우리 해군의 주력 함정을 투입하는 것이 격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버스펙이라는 거죠. 와, 오버스펙이라서. 오히려 호위함이나 뭐 해양 경찰 경비함 정도가 청해부대 파견에 적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시선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충무 이순신급이 탑재한 대함 미사일, 잠거리 함대공 미사일 그리고 장거리 어뢰 같은 것들이 이 개인 화기를 가지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쓰이는 것이 맞나? 북한을 상대로 배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고 여기에도 뭐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뭐 림팩 훈련과 뭐 사관생도 이분들을 위해서 뭐 순항 훈련도 가 뭐 이렇게 바쁠 것 같긴 한데 그럼 뭐 이게 1,200톤 내려서 그럼 광개토 대원급이 파견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광개토 대원급도 뭐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대해적 작전 수행에 아무 지장이 없고 또 전력의 현시 효과가 뭐 이 정도 우리가 세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서도 해적을 상대하는 수준으로는 충분하다는 게 이제 군 안팎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3년 5월에 출항한 40진부터는 광개토 대왕급의 그 임무를 넘겨줬었는데요. 그런데 2024년 2월에 출항한 42진에서는 다시 충무공 이순신급의 해당 임무가 돌아왔습니다. 상대방이 쫄아야 될 거 아닙니까? 쫄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넘사가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 다시 충무공 이순신급으로 이렇게 그 원상복귀 이렇게 돌아간 건 어떤 이유랍니까? 국제 정세가 바뀌어서 그래요. 뭐 사실은 그래요. 이제 당시 위협 보면 이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집권 시기에 보고 있으면 이란하고 미국 관계가 막 악화가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막 배들 막 지나가는 배들 억류하고 뭐. 자, 그런데 자 문제는요. 자, 어쨌거나 해적을 상대한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광개토 대왕급만 보내도 충분한데요. 자, 2020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했잖아요. 그렇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하고 중동이 완전 전쟁터로 바뀌었죠. 그렇죠. 자, 그러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이 반격하고 뭐하고 하니까 갑자기 연말 정도 돼서 후티 반군이 갑자기 나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대변인. 그 양반 자주 나오는 아저씨 있잖아요. 너무 자주 나와요. 안 좋은 얘기만 자, 하는데. 이 후티 반군이 나와서 또 얘기를 하면서 자, 지금부터 지나가는 서구 쪽 선박 무차별 공격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요. 기존에 광개토 대왕급이 가진 개함 방공 수준, 그러니까 시스페로 수준의 방어로는 부족해요. SM2 정도급의 방어력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얘들 공격하는 수행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무인기를 통한 공격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 그걸 떠나서 이제 이란이 소위 저항의 축구를 해가지고 하마스, 뭐 헤즈볼라, 뭐 아니면 시리아 반군들 그 이란이 다 무기 대주고 그랬잖아요. 얘들 후티도 대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란이 예를 들어서 대함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한다? 그러면 그거 만약에 그게 공격이 들어오면요. 광개토대함으로는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격 피해 입으면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당연히 이거는 충무공 이순신급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쪽 정세가 확실히 충무공 이순신급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뭐 가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후티 쪽이 안정이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막 해가지고 해서 막 작전하고 막 후티 반군 계속 공격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정시키긴 했는데 당장은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앞으로는 또 어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충무공 이순신급이 그냥 가서 안정적으로 작전 임무를 일단 수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2기 뭐 2.0 되면서 또 뭐 우리는 뭐 이런 역할을 안 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또 복잡해진 내용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중국, 러시아의 그 뭐 이 해양에서 벌이는 군사적 위협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불법 조업, 뭐 밀수, 미리국 테러, 소위 이제 해양 안보 위협이 나타나는 형태는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문제는 자 트럼프 지금 2기 행정부가 시작이 되고요. 자 트럼프의 그 소위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이게 핵심이 뭐냐면 더 이상 미국이 스스로 희생해서 뭔가 이렇게 국제에 무슨 뭐 기여하고 하는 거 가급적이면 줄이겠다,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결국 중동 지역에 우리의 해군력을 최소한 한 척 정도라도 무조건 갖다 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무슨 뭐 조그만 배를 해서 뭐 한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뭐 대함, 대지, 대잠 모든 작전이 가능한 함정을 보내놓는 거, 이거 사실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빵빵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받는 부분이 또 있다면서요? 충무공 이순신급에 탑재된 레이더, 네덜란드 시그널사의 해상감지 레이더인 MW08 3차원 레이더가 미사일 추적 범위가 30km밖에 되지 않는다. 아, 회사 이름이 시그널인데. 이게 짧네요, 조금. 그래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작전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이제 있는 거고요. MW08 레이더라는 것은 해외에서는 주로 크기가 작은 초계함에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양 작전이 가능한 대형함인 충무공 이순신급에 장착이 된 거거든요. 예. 그 한마디로 뭔가 좀 체급이 안 맞는 느낌이죠. 그러네요. 네네. 방산업계에서는 그동안 ADD가 개발하고 LIG 넥슨이 생산하는 3차원 X밴드 레이더인 SPS 540K 305km급의 그 추적 범위를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레이더인데 이거를 교체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번 개량 사업에 포함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유는 또 뭘까요? SPS 540K 이거 굉장히 좋은 레이더 맞는데요. SM2랑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SM2 미사일 호환을 열어줘야지 이걸 써도 충분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SM2 빨리 바꿔야 돼요. 아, 그러니까 SM2 네. 자꾸 뭐만 하면 SMT가 걸리는 SM2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걸리는 얘는 그냥. 그러니까 SM2가 있기 때문에 이 함정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대신에 이 SM2 자체도 아웃데이트되고 성능 떨어지고 레이더 문제, 뭐 조사기 문제 이게 다 걸쳐 있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거를 만약에 또 다 바꾸기 위해서 또 해외를 들여와서 뭐 하는 것도 안 맞고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게 우리가 전략을 잘 짠 거라고 보는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도탄 2 사업. 네. 이게 성공이 돼서 SM2 교체할 수 있는 국산이 나오고 난 상황이 되면은 걔 물려가지고 해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 괜히 자칫 잘못 뭐 성능 높인다고 엉뚱한 거 들어가지고 했다가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성능은 만족스럽지 않고요. 예. 사실 이 미래 함정 등장하기까지 약간 갭필러, 그 중간에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도 먼 바다에서 영해 수호와 파병 임무 등 대항해군의 주력으로 안보 지킴 역할을 하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관련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요. 전투력 유지와 성능 개량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기 얘기를 할 때, 네. 특히 이제 미국 무기 얘기를 할 때,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훌륭한 뛰어난 성능과 뭐 여러 가지 비싸지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의 경우는 이 SM2의 그 문제점은 너무 심각해서 역시나 우리가 더 이상은 계속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해외 무기에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우리 자립도를 높이는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해군이 예전에 우리나라 해군과는 다른 대양 해군으로 변해가는 만큼 거기에 맞는 모든 그런 발상의 전환, 기술의 전환, 그리고 뭐 무기의 전환 같은 것이 다 필요하다. 이런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KD-1은요, 광개토대왕급은 이거 구축함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 사실 호위함에 더 가까운, 원양형이 과연 맞나 싶은 약간 유럽식의 설계 이런 거였는데, 사실 저는 그 충무공 이순신급이야말로 최초로 우리 해군에게 본격적으로 대양 작전을 할 수 있는 함이 주어진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배 중에서 가장 세력이 많고 그다음에 능력 있으면서 쓸 수 있는 게 이 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급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가질 KDDX가 더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해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게 이 충무공 이순신급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보면 우리 막 해군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장비도 장비지만 이제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거든요. 예. 언제나 이제 인원이 부족해서 충분한 함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 무인화라든가 뭐 혹은 그러니까 인원을 극적으로 감소시킨 상태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범 플랫폼으로 좀 활용이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 해군 발전에도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고요. 지니TV는 101번에서 절찬리 방영 중에 있습니다. 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M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해군의 배가 이름이 충무공 이순신이었다. 그 조남이 들어갔으면 뭔가 화끈하게 지원이 돼야겠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진짜 잘 만든 배가 이게 진짜 워크호스예요, 워크호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앞으로 더 좋은 배, 더 큰 배가 나오면 거기에 이름 뭘로 붙여요?